네, 이번 14주차 2강에서는요, 우리 사례 관리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관점의 필요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독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례 관리자를 만나면 많은 클라이언트는 모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다양한 욕구, 그리고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자원과 역량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례 관리에 효과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관점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 관리는 즉흥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우 분석적이고 또 조직화된 활동이므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정표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이론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욕구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향을 잃거나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사례 관리에 있어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론과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는 다양한 이론, 관점에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 관리의 관점을 소개하고자 하고, 사례 관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차원의 자원, 그리고 강점, 역량을 활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다차원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태학적인 관점, 그래서 관점의 구성과 관점의 활용 이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점의 필요성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과 환경의 어떠한 이제 그 조화로운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생태 체계적인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일반 체계 이론과 통합해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로서는 일찍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적인 차원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환경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아동 발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달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일상 속에서 발달 심리학이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인간 발달의 가정의 환경과 또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이해가 있으면 그 어떤 특히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모두 같은 수준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의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뿐 아니라요, 다양한 심리학, 간호학, 상담학,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어떠한 접근을 위해서는 사례 관리자의 생태 체계 모델을 적용하는 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과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 게 바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도 불리는데, 환경 속에 속해 있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이 관점의 특징은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처한 또는 그 개인이 둘러싼 맥락을 함께 이해함이 중요한 이론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업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를 생각해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실업이라는 문제 갑자기 공장 혹은 회사가 문을 닫게 돼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과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불안정한 심리 상황에 따라서 직장에서의 역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전체적인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가족 구성원들의 사망으로 급작스러운 역할 변동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업 훈련을 받고 어떤 이제 사람들은 지역 내에서 적절한 직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 어떠한 정보 제공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원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 체계에 우리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은 현재 매우 널리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고요. 또 그 특징과 어떠한 의의를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생태체계 이론의 어떠한 이제 그 주요한 의미는 첫째는 생태체계 관점에서 개인이 다른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되는 하위 체계는 동시에 다른 체계를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각각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각 체계들의 투입과 처리, 산출, 환류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학 또는 보건학,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기존의 인식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도 휴먼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이런 그 효용성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1970년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현재 필수적인 유용한 사정 도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호작용에 개인에게 각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떠한 상호작용의 개인의 반응과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사례 관리자가 환경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래서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은 단지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생태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해결의 과정에서 환경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있어서는요, 개인의 적극성을 강조도 또 해야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배경, 해결 과정에서 환경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생태체계적인 관점으로 구성을 바라봤을 때, 예,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체계 이론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는 개인의 유전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상호 영향에 미치는 하나의 체계가 형성이 되더라. 세 번째는 적합성이란 인간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은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능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개인이 현재 보여주는 성격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산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태체계의 이 관점에 중요한 것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거시적인 환경, 중시적인 환경, 미시적인 환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환경 체계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또 우리는 이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과 개개인의 환경 체계의 상호작용 형태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미시체계, 중시체계, 거시체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체계라고 하는 거, 거시적인 거는 아주 큰, 대표적인 부분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개인을 둘러싼,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미시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중시라고 하고, 더 큰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는 거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점점 크게 확정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 예, 미시적인 환경이라 하는 것은 개인을 바라봤을 때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에 있어서 미시적인 환경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나 상황에 관련해서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시적인 환경 관점에서 요구가 되죠. 사례 관리자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게 되거나 또는 사후 관리 계획에 진행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성과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개인적 특성에는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이나 성격 또는 기질적인 특성,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로 우리가 미시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특성은 클라이언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는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발달 단계에서 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유전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모든 다른 성격과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특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환경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타인과 차별화되는 것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특성, 미시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중시적, 거시적 환경의 영향인데요. 생태 체계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특성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므로 사례 관리자는 미시적인 환경 외에 다양한 환경의 차원을 고찰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자라온 환경, 또 환경적 맥락의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의 원인은 주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 관리자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환경은 개별적일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일 수도 있으니 혹은 더 큰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체계적인 관점에서는 개인과 환경의 거리 혹은 관계의 강도를 특성에 따라서 중시적 그리고 거시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에게 매우 밀접하고 상호작용을 자주 하는 경우가 우리는 중시적인 환경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개인의 삶에 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거시적인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 무엇이 클라이언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고 또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어떠한 초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시적, 거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생태체계의 관점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 사례 관리의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원칙은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례 관리는 개인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폭넓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너럴리스트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를 통해서 사정의 가정과 개입의 가정에 있어서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이 보여주는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든 개인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개개인별로는 매우 독특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개인의 독특함은 사례 관리에 있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균형적 감각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례관리 수행에 있어서 인간 발달 주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인간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죠. 끊임없이. 그래서 현대 사회의 발달 이론은 인간은 평생 발달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 발달에 대한 대부분의 휴먼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지식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례 관리자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주기의 변화를 최근에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례 관리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삶 속에서 잘 또 알고 이해를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현재 어떠한 삶이 주기에 있고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적응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네 번째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례 관리의 모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데 생태체계적인 관점의 단점 중에 하나는 개념이 추상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서 선호하는 관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적용한 개입으로는 첫째 개인의 우리 적응 능력과 특성의 변화, 또 그 변화에 대한 준비 이런 관련된 방향의 개인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과의 변화에 대해서 방향인 환경을 강조하는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하는 거시체계의 옹호자로서 개입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례 관리는 역시 역할에 있어서 단순히 개인을 돕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휴먼 서비스의 전문가로서 사례 관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시체계인 옹호 활동과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휴먼 서비스 조직의 전문가들이 가져야 하는 윤리적 의무이며 주요 책임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활용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사례관리 과정 우리 늘 배웠던 거 이야기 있었죠? 초기 면접 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를 좀 살펴보자면 종결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네, 그래서 우리 사례 관리의 종결에 있어서 종결을 우리가 미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었고, 종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종결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례 관리가 끝나는 건데, 우리 평가에 있어서 평가는 우리 전체 사례 관리 과정의 전 과정의 성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정이죠. 뭐 우리가 그 어떠한 목표를 투입을 하게 되면 산출 효과, 그러니까 비용 대비 이 목적을 달성했냐, 과연 그리고 투자 비용 대 적절한 그 비용이 나왔냐 아니면 효과성이 좋았냐 이런 걸 따질 때 보면은 우리는 항상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를 보시게 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 전 과정에서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사정 점검 과정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는 가정의 성과를 초점을 두고 재사정 및 점검은 수립에 계획된 실행 여부를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평가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상황, 만족도, 그리고 사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의 수준과 결과를 사정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사례 관리의 마지막 과정에서 종결 평가가 있고 또 사례 관리를 포함하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평가 과정은 사례 관리 과정 전체의 통합적인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가의 기본 유형으로는 결과 평가, 과정 평가, 구조 평가 이런 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례가 종결될 때 이루어지는 평가로 총괄평가 또는 성과평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효과성, 지출, 이용의 양적, 질적 수준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와 서비스 제공 체계의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죠. 클라이언트 체계는 사례 목표에서 계획된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이언트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적합한 건지, 아니면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수천 기준에 적합한지, 제공된 서비스가 의도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또 제공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되고 또는 새로운 욕구를 발생해서 사례 계획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정된 서비스의 공급이 극한 위기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제공 체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계획이 클라이언트의 장단기의 목표로 잘 달성이 됐는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과 활동에 과업은 적절한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었는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적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기여했는지 이런 것이 서비스 제공 체계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과정평가인데요. 사례 관리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형성평가라고도 하죠. 중간에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례 관리 매뉴얼이나 사례 관리 표준화 과정에서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가치에 부합이 된 건지, 그래서 지침에는 고지된 동의나 자기결정권, 존엄, 가치, 선호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포괄된 사정이라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인지, 기능, 능력, 한계, 뭐 강점이나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된 사정 이런 것을 지침으로 가지고 포괄적인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사례 관리의 영역에 보면은 계획과 실행, 점검, 재사정, 또 종결, 서비스의 질,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것들이 사례 관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구조평가가 있는데요. 구조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인데, 기관의 신뢰도의 역량, 그리고 사례 수,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해서 조직화된 형태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례 관리 체계를 보게 되면 전문성과 관리 스타일, 예, 재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요. 업무의 분담, 인력 배치, 그리고 자원의 물리적인 설비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봐야 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연령이나 성별, 신념과 태도, 또 경력, 그리고 직업 만족도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교육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령과 성별, 그리고 건강 습관이나 건강 신념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를 구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다른 8가지의 평가 방법도 제안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례 관리의 평가에 있어서는 직접 면담이 있고 전화 상담, 사례 회의나 전문가 자문, 이용 빈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이런 이제 관리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차원의 척도가 있기는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그 다양한 체계를 봤을 때 그 접근성이라던가 적절성이라던가 적시성이라던가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이런 거에 있는 척도가 굉장히 우리 지역 사회에 부합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의 그 적절성, 예를 들면 적절성의 기준은 인종이나 문화, 종교, 언어, 성, 장애 그리고 연령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척도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와 같은 상이한 이용자의 사례의 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준, 그 인종, 문화, 종교, 언어, 성, 장애, 연령 이런 고려한 서비스가 우리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이용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의 차원과 척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데 만족도와 목표 달성 정도, 클라이언트의 변화 상태 등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 사례 관리자는 또 이런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질문에 보면 우리 그 평가 시에 고려해야 할 질문들이 좀 있죠. 이 질문하기 전에 평가를 위한 사례자의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이거를 우리가 초기에 뭐예요? 면접 과정에서 사정을 통해서 인테이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계획대로 수행된 결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의 귀에 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따라서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지지망이 얼마나 활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뭐예요? 구성원들이 클라이언트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얼마나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지망의 확대는 생태도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태도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그거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클라이언트와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도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 관리는 평가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가족, 지지망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례 관리는 매우 신중하게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 방법과는 달리 사례 관리는 기간의 차이 또는 서비스 제공 주체의 차이, 기록의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그리고 고유한 평가 방법이 사용돼야 되는데 사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증가 그리고 또 영역에 대한 확대 그리고 성과에 입증하는 사례 관리 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의 평가하는 방법에 비해서 사례 관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례관리 평가 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7가지가 좀 있는데요. 종단성이라고 하는 거,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치료와 보호는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언제 평가할지 얼마나 자주 해야 할지를 고려하는 것을 종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평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그 차별되어 있는 그런 개별성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종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원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융통성이라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의 양과 질이 변화가 되는 거고요. 관계성,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접근성,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구심성, 사례 관리자가 사례 관리 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 누구를 평가할지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례 관리 평가의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가에 관련된 제한점이 있는데요. 사례 관리가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평가 적용이 좀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를 찾기 어렵고요. 또 세 번째는 사례 관리자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결인데요. 종결은 잠시 3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